1. 폭설 속의 귀환. 내 이름은 이진우. 이제 막 전역을 앞둔 병장이다. 태백산맥 줄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우리 부대는 겨울이면 눈과의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게 내리던 눈은 저녁을 이틀 앞둔 날 기어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마치 악마가 똥가루를 뿌려대는 것 같았다. 젠장, 이거 저녁날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아? 내 동기 김태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녀석의 말에 옆에 있던 박민호도 한숨을 쉬었다. 우리 셋은 저녁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려 연병장에 쌓인 윤을 치우고 있었다. 하지만 삽질 몇 번에 금세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 때문에 진척은 거의 없었다. 야, 걱정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몇 년 전 폭설 때문에 저녁이 2주나 늦춰진 선임들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그때 중대장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셨다. 이진우, 김태현, 박민호.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제설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중대장님, 최상민 중대장님은 평소 엄격하지만 속정 깊은 분이셨다. 그분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너희들 저녁날 집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사단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여단에서 지원 인력이 올 거다. 중대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었을까? 저녁자들 짐 챙겨서 내려갈 준비해. 드디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생활관으로 달려갔다. 짐을 챙겨 중대장님께 신고하고 다지에 올라탔다. 충성, 저녁 신고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조심히 가라. 다지는 눈길을 헤치며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에는 제설 작업을 하는 후임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얘들아, 고생 많다. 우리 간다. 나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후임병들은 우리를 향해 경례를 붙이며 환송해 주었다. 그 순간 뭔가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런데 산중턱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다찌가 멈춰섰다. 무슨 일입니까? 밑에서 올라오던 제설차가 눈에 빠졌답니다. 운전병의 말에 우리는 망연자실했다.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또 다른 눈보라가 몰려오고 있었다. 젠장, 이대로는 안 돼. 우리라도 빨리 가서 도와야 해. 나는 다찌에서 뛰어내려 삽을 들었다. 태현이와 민호도 따라 내렸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나, 둘, 구호를 외치며 삽질을 하는 우리를 보고 제설차와 함께 올라오던 주임원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녁자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오늘 안에 집에 꼭 가야 합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주임원사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우리를 도와 함께 눈을 치웠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제설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다찌에 올라탔다. 휴, 이제 살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진우야, 저기 봐. 태연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도로 옆 경사면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조난당한 것 같습니다. 운전병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단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다찌에서 내려 조난객들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괜찮은데. 저기, 저 아래. 한 등산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을 따라 아래를 보니 눈 덮인 계곡 아래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맙소사, 눈사태다. 나는 직감했다. 태연아, 민호야, 빨리 가서 구조해야 해. 우리는 망설일 틈도 없이 눈 덮인 계곡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은 푹푹 빠졌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헤치고 나아가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모두 의식은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구조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등산객들을 안심시키며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다. 태연아, 119에 신고하고. 민호야, 담요랑 핫팩 좀 가져와. 나는 소리치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등산 장비들을 모았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가 왔어요. 한 등산객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잠시 후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저분은? 나는 깜짝 놀랐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소라 기자였다. 그녀는 우리 부대 근처에서 발생한 눈사태 소식을 듣고 현장 취재를 나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소라 기자는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 마이크를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다시 구조 작업에 합류했다. 구조대원들과 함께 등산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다치에 올랐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지? 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대대 위병소에 도착했다. 위병소에는 대대장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진우, 김태현, 박민호, 정말 수고 많았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대대장님은 우리에게 악수를 청하며 격려해 주셨다. 저녁 신고, 이상무. 나는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국경의 밤. 나는 박철수, GOP 경계병으로 1년 반 넘게 복무하고 이제 막 전역을 앞둔 병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휴가는 번번이 밀렸고 첫 휴가를 나갔을 때는 이미 입대한 지 300일이 넘은 후였다. 철수야, 휴가는 언제 나오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괜찮다고 곧 나갈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솔직히 나도 답답했다. 그렇게 GOP에서 1년 반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저녁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하필이면 저녁 전날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젠장, 또 눈이야.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눈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고 아침이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박철수, 너는 오늘 저녁 신고하러 갈 수 없겠다. 일단 타부대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상황 봐서 복귀해라. 중대장님의 말에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는 짐을 챙겨 타부대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국경 초소였는데 시설은 형편없었다. 곰팡이가 핀 매트리스에 덮을 것도 하나 없었다. 하사님, 저희 덮을 것 좀 주십시오. 나는 인원 점검을 하러 온 하사 관지용에게 부탁했다. 너희들 어차피 내일이면 저녁이잖아. 하루만 참아. 관 하사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아, 진짜 춥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었다. 다들 짐 싸. 우리는 저녁 신고도 없이 아침 식사도 없이 부대 밖으로 나왔다. 응? 나 전역한 거야?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터미널 근처에서 밥버거를 하나 사 먹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몸살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나는 그냥 송호품이었구나. 나는 씁쓸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는 문득 초소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을 떠올렸다. 밤에 순찰을 돌 때였다.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곳에서 이상한 쇠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문이 하나 있었는데 굳게 잠겨 있었다. 여기에 이런 문이 있었나?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동료들에게 그 문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야, 거기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네가 헛것을 들은 거겠지.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철문을 찾아갔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보았다. 점점점점점.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점점점점점. 대답은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 있냐고요? 그 순간 문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나는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나는 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문을 열 만한 도구를 찾았다. 그때 내 눈에 띈 것은 오래된 쇠지렛대였다. 나는 쇠지렛대를 들고 문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겼다. 으라차. 드디어 문이 열렸다. 문 안쪽은 어두컴컴했고 희귀한 냄새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나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나는 혼잣말을 하며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내 발에 뭔가 걸렸다. 나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발밑을 보니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수첩을 주워들었다. 수첩은 낡고해져 있었지만 안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나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나는 오늘 이곳에 갇혔다. 나는 깜짝 놀랐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해였다. 설마 이 사람은. 나는 계속해서 수첩을 읽어 내려갔다. 수첩에는 전쟁 포로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 비밀 통로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기를 바란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중대장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뭐라고? 비밀 통로라고? 중대장님은 깜짝 놀라며 나를 데리고 다시 그 초소로 갔다. 이 문이 맞나? 네, 맞습니다. 중대장님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 중대장님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곧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그곳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비밀 땅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땅굴 안에서는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나는 그 유골들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국군 포로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저녁 후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그 초소에서의 일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름 모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3. 뜻밖의 조호. 그리고 한소라 시점. 나는 한소라 지역신문사의 수습기자다. 오늘은 태백산맥 일대에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 취재를 나왔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이미 마비 상태였다. 젠장, 이러다가 고립되는 거 아니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그때 저 멀리서 군용 차량 한 대가 눈길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군인들이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차를 세우고 군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마이크를 내밀었다. 군인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네, 좋습니다. 그는 바로 이진우 병장이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인터뷰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군용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조난당한 등산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온 지원 병력이었다. 나는 군인들과 함께 구조 현장으로 향했다. 눈 덮인 계곡 아래에는 수십 명의 등산객들이 쓰러져 있었다.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구조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다행히 모든 등산객들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나는 구조 현장을 떠나기 전 이진우 병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4. 새로운 시작. 이진우 시점. 저녁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와 복학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특히 폭설 속에서 만났던 한소라 기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궁금한 마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진우입니다. 그때 그 군인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좋아요. 저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우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기자가 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헤어졌다.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소라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저도 진우 씨를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를 위지하며 꿋꿋하게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철수 시점. 나는 저녁 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땅굴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달려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닿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수첩이 생각났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1953년 7월 27일. 나는 오늘 이곳에 갇혔다. 수첩에는 전쟁 포로였던 한 남자의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고통과 절망을 느끼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 사람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궁금한 마음에 수첩에 적힌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놀랍게도 인터넷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여러 개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국군 장병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를 찾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이 사실을 그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오오오 씨 가족분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오오오 씨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품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그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내가 수첩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오열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들의 슬픔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오오오 씨의 유해가 안장된 국립묘지를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오오오 씨의 영혼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후 나는 오오오 씨의 가족들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는 가끔씩 군대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내가 겪었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며 살아가고 싶다.